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체 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 관련 지시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설치공사 관련해 스위스 누슬리사가 탈락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했던 WK와 독점계약을 맺었던 회사죠. 민정수석실이 체육 분야를 따로 챙긴 것도 이상한 일이고, 외국 기업을 따로 체크한 것은 더 이상한 일이고, 그 외국 기업이 최순실 회사와 150억대 수수료 독점계약을 맺은 것이었다는 건 더더욱 이상한 일이죠. 최순실과 관련 없이 이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병우 전 수석이 나는 모른다는 말로 결국 다 빠져나간다면 그건 사정당국이 있으나마나한 바보촌치거나 아니면 일부러 봐준 거거나 둘 중 하나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안 새는 날인 것 같아요. 오프닝을 읽다 보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간만에 또 김종 전 차관 이름이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종 전 차관이 나와서 증언을 한 것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스포츠 관련 지시를 해서 당혹스러웠다라는 증언인데요. 뿐만 아니라 작년 4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장 자석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스위스 누슬리 탈락 경위를 알아보라는 지시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인데, 누슬리가. 한국에서 당시 WK 명목상 사장이 조성민 전 대표였단 말이죠. 일면식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조성민 전 대표 회사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방금 생긴 회사고. 실적도 네, 없어요. WK요? 예. 그런 회사하고 수수료, 왜냐면 3천억대였기 때문에 공사가. 수수료가 15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150억을 주겠다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덥석 계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공사 수주 시도 같은 경우는 단가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치 않아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계약에 이 수수료 문구를 넣어야 안종범 당시 수석하고 경제수석하고 김종 문체부 차관 이 업무 협약식에 나올 거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줘야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혹은 문체부 고위인사들이 나올 거라고 누슬리 쪽이 얘기를 한 것이고, 누슬리는 그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실제 1시간 후에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문체부 차관이 그 아무 실적도 없는 신생회사 WK 업무 협약식에 나타났어요. 1시간 후에. 그렇죠. 이게 대통령 지시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WK라고 하는 회사 갑자기 생겼고, 그 회사가 어떤 외국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어떻게 하냐고. 예, 최순실 씨가 미리 얘기한 거죠. 실제 누슬리와 업무 협약을 하기 이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누슬리와 계약을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안종범 수석이 진술도 했고, 그리고 종범실록에도 등장하죠, 기록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또 여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박헌영 과장이 쓴 업무 수첩이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 지시를 주로 쓴 내용인데요. 네. 바로 전날 뉴슬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뉴슬리라는 회사를 뉴슬리, 니슬리, 누슬리로 읽기도 했다는데요. 네. 여기서는 뉴슬리로 읽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날 똑같이 안종범 수첩에 보면 뉴슬리라는 발음까지 똑같이 되어 있는 표기가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그대로 똑같이 쓰여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시를 받아서 계속 청와대로부터 경제수석으로부터 박헌영 과장까지 쭉쭉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150억대의 수수료를 뭐 하라고 줍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 신생회사에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그 돈을 주겠다고 이제 계약을 맺었고,
그 자리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하고 문체부에서 이 일을 총괄하는 차관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근데 이 뉴슬리가 결국 계약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봐라. 대통령이 밀어줬으면 당연히 계약을 했을 텐데 이거 실패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어요. 반론이. 근데 이게 이 계약을 직접 담당했던 박근영 K스포츠 과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뉴슬리가 원천 기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뉴슬리가 일도 다 해요. 그래서 수수료도 줘요. 150억대라. 만약에 3천억대 그걸 땄으면.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5대5 계약을 하자고 했다는 거죠. 네, 추가로. 아니, 뉴슬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WK에게 왜 절반을 줍니까? 그냥.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게 결국은 억울해진 거지. 대통령이 관심사가 아니었거나 도와주지 않아서 억울해진 게 아니라고. 실제 그 계약 담당자였던 박근영 과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예. 최순실 정황을 보면 최순실은 대통령을 자기 이권을 철저히 이용했고요. 실제. 그리고 대통령은 최순실 이권을 철저히 원하는 대로 챙겨줬고요. 예. 이 사건 하나라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아직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예. 본인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요. 팬클럽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 뭐 정치권이나 교수,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그냥 정황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어제 재판이 있어서 주르륵 다시 생각이 나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결심이었는데요.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지워진 채 제출됐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한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심에서 사실은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풀어줬죠. 네, 파기환송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 공선법 위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결해가지고 다시 파기환송됐는데 이제 다시 지금 징역을 구형한 거죠, 사연. 물론 뭐 선고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끌어서 파기환송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 케이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 정권에서 파기환송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의 도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되니까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부분을 꼭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법 위반 부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돼 버렸네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됐는데 그 새로운 자료도 아니죠. 원래 제출된 자료에서 지워졌던 부분을 복원해서. 네, 국정원이 복원해서 낸 겁니다. 대단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네, 어제 녹취록이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2012년 대선 개입을 대놓고 예고하는 지시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11월 18일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2개나 있는데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로 상징되는 구체적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2009년부터 이미, 예. 그렇죠. 지자체 선거 때 이미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이 후보를 잘 검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신은 한나라당이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나라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새누리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변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선거 후보 검증을 국정원이 한 거예요. 이건 뭐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말도 하죠. 이게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잘해야 한다. 네, 그렇죠. 후보 선정할 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현장에서 교통 정리 이런 것 같아요. 원하는 후보, 그러니까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한나라당이 낼 후보,
후보군이 난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1년 11월 달에 한 말이거든요. 바로 다음 달에 예비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 이제 원하지 않는데 뭐 너무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낙마시키는 공작을 한다든가, 혹은 상대 주요 후보가 너무 강할 경우에 마타도를 한다든가, 그런 공작을 한다든가, 뭐 교통 정리를 좀 하라는 거죠. 예, 이것도 선거 개입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SNS에 보면, SNS로 실어 날르라. 표현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어 날라라. 댓글 공작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심리전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거 원래 심리전되는 게 대북 심리전 하라는 건데, 국민을 적으로 다루는 거죠. 예. 대남 심리전 혹은 뭐 국민 심리전. 전쟁 때 적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자국민을 상대로 한 거예요. 우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는데요. 국정원이 왜 후보를 검증합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왜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해요? 당시 철저한 한나라당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 거고요. 예, 정치 심부름센터 역할을. 이거 외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도된 걸 보니까. 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여론 형성 개입하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2009년 12월 회의에서는 기사가 난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서 기사 나가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 없애버리든 공작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작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직접적인 말입니다. 예,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국정원을,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도 있어요. 국정원을 상대로 취재해서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정원이 원하는 기사를 밀어내라는 거잖아요. 언론사에. 그렇죠. 못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 혹은 원하지 않는 걸 못 나가게 한다든가. 왜냐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정원이 원하는 기사를 미리 준비했다가 내보내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언론사하고 언론사 담당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정원이 원하는 뉴스를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밀어낸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국정원이 원하지 않는 정부, 여기 정권이 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권이 원하지 않는 뉴스가 나갈 때 그 뉴스가 꼭 보수 매체로부터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진보 매체로부터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이 사례들을 보면 진보 매체도 국정원의 의도가 들어간 일종의 잘못된 정보거나 역정보거나 그런 거를 받아서 그것이 특종인 줄 알고 보도하는 진보 매체의 실수나 오류도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런데, 여하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나가지 않게 하고, 원하는 정보를 밀어내고, 또 때로는 역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정보 교란의 목적이죠. 네, 심지어 매체를 없애버리라는 공작을 하라라는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매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정보도 있고, 뭐가 정보가 맞는지 정보를 교란하는지, 정보 교란의 목적으로 뉴스를 진보 매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매체를 또 이렇게 상대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2009년 6월 19일 녹취록 보면 보수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 다시 재검토하세요 라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 같은 데도 다 사무실 제공해주고 예전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조를 없애버려라. 예. 그리고 뭐 전교조, 공무원 노조, 민노총.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를 사실은 말살하라는 전략이죠. 이게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훨씬 더 우리는 심한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짓을 안 하고 바뀌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다.
네, 속칭 건전단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정원 문건의 일부만 나왔을 뿐인데, 예. 우리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거라 상상하던 게 국정원장의 입으로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예.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때려잡고, 원하는 뉴스를 밀어내고, 예.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교통정리를 해서 국정원이 원하는 후보를 내고, 그런 얘기들이 국정원장 입에서 나왔고, 그 녹취록이 이제야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심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지난 정권 하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공선법은 일부 파기환송이 됐단 말이죠. 예, 물론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은 거죠, 예.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잘못할 때는 4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과 다른 정당의 견제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대선이 있고, 행정부 수반을 새로 뽑고, 사법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법부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판사를 믿는 건데, 사법부 내부가 망가져 버리면 뭘로 견제를 하느냐, 도대체. 사법부 자저가 뭘로 이루어지며 견제는 어떻게 받는가. 사법부가 사실상 견제받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사법부가 그러면 정말 완전히 독립적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판결들인데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보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처벌을 받으면 다시 안 그러거든요. 철저히 처벌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처벌의 효과죠. 네. 그리고 4년도 너무 적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4년입니까? 구형이 4년. 그것도 선고도 아니고. 자, 큰 사건이라 좀 길게 다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잠시 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김상욱 씨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 더 길게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사법부 이야기하시니까 이어서 사법부 관련된 뉴스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판사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때 차승환 군산지법의 판사가 저희 뉴스공장에 현역 판사로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고라 청원을 말씀하셨죠. 10만 명 서명이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오로지 뉴스공장 덕분이다. 자화자찬하곤 하고요. 돌파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뉴스공장을 듣고 나서 참여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절반 넘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10만 명 돌파했는데 물론 뭐 그게 법적 강제력은 없는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고요. 자, 한두 가지 정도 더 제목.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자료 절반 가까이가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JT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 정말 웃겼어요. 네, 넘긴 자료의 절반 정도인 498만 건이 행정정보 데이터, 그러니까 직원들 식당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청와대 직원 몇 명이 식사를 했고 누가 결제를 했고 메뉴가 뭐였고 그다음에 청소 도구가 뭐였고 이런 게 절반이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 주재 회의나 정책, 인사관리 관련된 내용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대행이 사실은 이거 법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직전에 이관을 했잖아요. 무슨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시급하게 넘겨야 될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국정농단의 증거 자료가 조금이라도 될까봐 그냥 다 때려던 거죠. 그냥 다 때려. 양은 가장 많다고 하지만요. 쓸모있는 정보는 역대 그러니까요. 가장 적다라는 뭘 보도입니다. 정말로 이관해야 될 정보라서 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 다 떠넘겨. 그러니까 다 떠넘겨버린 거죠. 못 보게. 근데 그 못 보게 하는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거라는 겁니다. 몇 명이 식사를 했고. 이게 어떻게 국가가 보관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날 메뉴가 뭐였고, 결제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고, 청소 도구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거예요, 다. 내용이. 참네. 말도 안 되는 정부였어요, 지난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대통령 기념물 내용이 이런 거였다는 건 몰랐네요, 정말. 황당하고요. 제목 정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40일 만에 다시 발견된 겁니다. 뜨문뜨문 이 소식은 계속 전해지는데 이게 이제 예정이 언제까지죠? 예정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는 사실 화물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예정도 발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진척사항 중간 정리가 한번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예. 미수습자가 아직 5명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어제 징역 4년이 구형됐죠. 이 국정원 대권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분입니다. 네. 김상우 전 국정원 직원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네. 이름도 이제 밝히시고. 네. 네. 방송국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방송을 잘해주세요. 우선 국정원을 언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직급에서 퇴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사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산업 스파이 잡는 일을 하다가 부의사관으로 3급으로 3급 부의사관. 2009년 6월에 퇴직했습니다. 2009년 6월. 이게 이제 부의사관 국정원의 어떤 직제를 잘 모르니까 대기업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직급인 거죠? 부장. 이사요? 이사. 높은 분이셨구나.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이사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임원급. 그러다가. 근데 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시기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바로 다음 달에 퇴직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96년, 7년 이때 당시 안기부가 예.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 15대 대선에 개입을 해서 북풍을 일으켰어요. 그랬죠. 근데 네. 그걸 총풍도 있었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막았었거든요. 막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한 북풍 공작. 예, 네, 이게 있었죠. 그것의 뇌관을 제가 이제 당시 박지원 그 평민당 기조실장을 통해서 네. 이제 뇌관을 사전에 제거를 했었는데 어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이제 정권을 뺏기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찍힌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여를 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처음에 대통령이 되신 뒤에 당시 안기부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안부를 묻다 보니까 만천하에 김상욱이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결국은 공표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이제 지켜왔겠죠.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가 본부에서 산업 스파이 검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보내더라고요. 네, 자천이 되셨고. 인천에서 원래 1년 부서간 이동은 1년이 되지 않으면은 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그때 다시 원세훈이 오더니 2009년 2월에 원세훈이 와가지고 제가 2009년 3월에 다시 일주일간 조사받고 그 DJ 당선에 대해서는 뭐 그때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거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98년도에 정권이 바뀐 뒤에 약 500여 명이 안기부를 떠났어요. 예. 근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살생부를 김상욱이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사를 일주일간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니죠. 예. 살생부를 제가 살생부를 만들 정도로 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인사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대구로 뭐 하여튼 자청하게 되셨는데 그랬는데 대구에서 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이 막 그 연화장으로 이렇게 화장하는 그 이제 장례 차량이 중계되고 그랬었어요. 생중계했죠. 전국민이 다 봤죠. 그걸 보면서 직원들이 그 고인을 폄훼하는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듯한 얘기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 장면을 보고 국정원 직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운 욕설을 막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잘 죽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그때 우리 사회 보수 쪽에서 막 이렇게 폄훼하는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제 주위에서 하고 그랬어요. 저 들으라는 듯이 마치. 그러고 있는데 원세훈은 또 그때 직원들을 삼천교육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영어로 삼천교육대 했는데 나이 먹은 직원들을 다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아마 본인 의사는 그렇게 하면은 사표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서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다니니까 사표 내는 직원이 없으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때 원장이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은 아무리 밟아도 사표 내는 놈 하나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정도는 방송 용어로 아주 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도저히 제가 있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어디서 보니까 당시 97년에 김대중 후보 낙선 부품 공작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신데 근데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나는 조직원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야당 후보를 용공 조작해서 빨갱이로 모는 것은 그걸 막은 시민의 의무는 지켰다. 그러니까 네. 조직원의 의무는 저버렸으나 시민의 의무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후배들에게 하셨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김상욱 씨의 발언에 공감하고 그렇게 유사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댓글 사건이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제가 후배들이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용공 조작을 막았다라는 것은 다 알려졌어요. 네.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예, 알려졌는데. 그게 첫 번째 정권 교체였거든요. 역사적인.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망신스럽잖아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무슨 빨갱이니 어쩌니 용공 조작 많이 했죠. 예,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이다. 그래서 막았는데 후배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한다고 한 것이 선배로서는 존경하지 마라. 조직 선배로는 존경하지 마라. 그래서 조직 윤리는 저버렸지만 내가 국정원 직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 아니냐. 난 그걸 지켰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런 따라준 후배들이 꽤 있었어요. 구조 내부에 있어요. 예, 그 후배들이 제가 퇴직한 이후에 내부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면들을 얘기를 토로를 하고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 사건도 캐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상욱 씨가 나오면서 했던 나는 시민에서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조했던 내부 직원들 중에 일부가 와서
선배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국정원 내부에 이런 토론하는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죠. 나온 거군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말고 다른 건 뭐 있었습니까? 다른 건 무슨 보수단체 지원 문제도 이미 그때 예. 있었고 NLL 크게 문제가 됐던 NLL 그 장난이죠, 장난. 예, 그 뭐 NLL 포기를 했다라는 네. 남북 정상 대화록 몇 부가 네. 뭐 누구를 통해서 새누리당 쪽으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이미 그때 그래서 알고 이미 있었고. 전부 사실은 그 민주당에는 보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사전에.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있는데 그 지금 말씀 방송으로 할 수 없네요. 방송으로 하긴 너무 좀 민감한 얘기들이 아이고, 많은 궁금해라. 하여튼 그런 내용들 중에 그 국정원 댓글이 있었군요, 내부적으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개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대북 심리전하는 부서가 북한이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국민이 마치 적인 양 하고, 예.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을 한 건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한 것은, 분명히 댓글 작업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사람들이 눈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당시 이제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4대 보험 되는 곳에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댓글이 달리는 게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 앞 대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모 직원이 자기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문을 닫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문을 사이에 둔 대치 국면이 벌어졌잖아요. 그 직원은 당연히 회사라고 하죠. 국정원 직원은. 네. 예.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아니 저걸 왜 그냥 내버려뒀나. 들어가는 걸. 저 문을 당장 부셔서라도 그 노트북이랑 그 휴대폰을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저걸 왜 못하고 있지?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보면서. 네. 그때 그 현장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며칠간 해서 이제 현장도 확보를 했고 대상도 특정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직접 안 가셨어요 그때? 절름발이로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위장을 했냐면 장비가 필요한데 네. 가장 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발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가지고 문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문에 먼저 걸어야 되겠다. 문 열리기만 하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고 휴대폰이고 증거물을 찾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증거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막상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이제 전부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카메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에 익숙질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이걸 전직 선배가 아무리 불법 현장이지만 후배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이 남을 텐데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무슨 뭐 현행범을 잡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은 경찰들 특진을 한다고 그래서 뭐 다 달라들고 한다는데 내가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원들을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틀림없이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할 거다. 그건 100%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으면 단순 폭행 정도로 입건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권을 놔두고 싸우는 건데 반드시 확보해라. 반드시 다른 거 필요 없다. 들어가면 노트북과 랩탑이 있을 건데 랩탑은 필요 없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반드시 확보를 해라. PC는 필요 없고 노트북과. 뭐 그것만 잡으면 이제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제가 밖에 서 있는데 들어갔던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이런 거.
그걸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떠났죠. 현장을 그러면서 제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아니 저는 저 장소를 특정할 정도의 정보면 대단히 고급 정보 선수가 했을 텐데 어떻게 저 앞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왔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대치하고 있지? 바로 문 닫았으면 따고라도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래봐야 결국 죽었으면 째고.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처리하고 있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왔다는 게. 예, 너무 황당했고,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했으면 그렇지만, 전부 교육을 제가 시켜서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키지 않았나 싶은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은 본인이 국정원 직원을 인정 안 하잖아요, 원래. 다른 상황에서도. 네, 평소에도 안 하죠. 평소에도 안 하고, 무슨 국정원에 전화를 해도 국정원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하거든요, 아예. 뻔히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네. 근데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보니까 약간 국정원 현직 직원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로 느껴졌고. 이미 이제 이명박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더 쌓였겠죠. 예, 두 번째는, 너는 국정원 출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2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렇게 받고 가서도 아니라니까 바로 와버렸군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게 역정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제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혹시 역정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 않겠냐. 100%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천재이루의 기회였잖아요. 결정적 찬스였는데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돌아설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무지하게 꼬이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당일날, 다음날? 그랬죠. 그날 밤에 이미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사고를 쳐도 크게 쳤는데 이걸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5년 뒤는 또 기약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대선 이틀 후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아주 긴 터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고 권력이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상태에서 5년간을 생으로 버텨야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그 기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순간 후회는 안 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건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정말 고생하셨죠.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물어봐 주셨던 그런,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런 후회를. 그건 했죠. 정말 후회가 되셨겠죠. 예, 그게 지금도 후회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5년간 겪어본 사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5년간의 압박. 그런 압박은 상상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겪으면 엄청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과 일상생활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또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에 대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을 팔아먹은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정원 내부에 제가 이제 입사 동기들로 이루어진 친목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회에서도 제명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동기회도 버림받고. 근데 굉장히 그 외 모든 인간관계 다 파괴되고 꼭 발가벗겨진 채로 그 궁수들 사이에 벌판에 놓여진 돼지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쏠지 모른다. 그리고 실제 전화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전화 안 오죠. 그리고 거꾸로 전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걸 전화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까 봐 못하죠. 네, 그렇죠? 못하죠. 예. 저도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나하고 통화해서 그리고 또 재판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재판은 4년간 받아서 작년 12월에야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셨죠. 예, 끝났습니다. 예. 그 과정 전체, 왜냐면 그 5년 후도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네. 굉장히. 집에서도 굉장히 우울증 겪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아내는 갑자기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고 이미 검찰에서. 네. 저처럼 다음날 비행기를 타서 내는데. 그래 둘이서 이제 집사람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뒤로 이제 무슨 상당히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좀 엉망이 됐습니다. 예, 다망가지죠. 예. 이 시간을 저희가 왜, 일부 한 번만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고.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략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데 나오신 김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답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텐데,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정원 마취 사건이, 사망한 임 과장, 네. 부친이 언론에 등장해서 얼굴이 상처투성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런 외상이 없어서 자살로 결론이 나고 끝났는데 이제 그런 부친의 갑작스러운 증언이 있으면 다시 부각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미 국정원을 떠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으시겠지만 국정원의 경험을 비춰서 간단하게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서를 보자마자 이게 정말 죽음을 작정하고 쓴 거냐. 왜냐면 거기 보면 딸에게 남긴 하트도 막 그려져 있고 유서인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딸에게 남긴 유서에 하트가 막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 유서는 유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굉장히 이상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에 사약을 받는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로 시작되는 유서였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됐죠. 네. 아니 뭐 국정원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족과 마지막 헤어진 데 딸에게 뭐 이쁘게 뭐 자라야 돼 하면서 하트 막 그려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와 유사한 그런 유서가 그 전에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 유서가. 네. 2014년 3월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때문에 증거 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권 과장. 이 권 과장. 자살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 기도를 똑같은 했죠. 방식이었고 편지 내용도 원장님 대공수사를 훌륭하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당시 원장이 남재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서와 이제 그때는 구체적인 유서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고 9장 분량을 남겼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네. 결국 그게 자살을 하려고 한 건가?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실제 당시에 이게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살극 아니었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았어요. 왜냐면은, 유호성 씨 당시 이제 국정원이 서울시 직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권 과장은 중국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했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자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견된 걸로 해서 빠져나갔죠. 국면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그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는데.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사람이 자살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기억 안 난다는데 가스 마시고 코웃음을 쳤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 사건의 복제판 비슷하다. 저는
자살한 임 과장에게는 참 고인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면에서 명백하게 규명돼야 된다. 이건 권 과장 사건을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사고 난 겁니까? 벤치마킹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서 떠들고 있는 타살은 네. 조금 너무 음모론적이고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댓글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치밀하지 못해요. 누가 책임지고 죽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권 과장 사건을 벤치마킹해서 자살극을 벌리고 그다음에 무마하려고 있게 된 하다가. 국회나 검찰의 조사에서는 단기기억 상실증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임 과장 고인이 된 임 과장의 부인은 그 부친과는 달리 그 종이도 그거고 네. 자기 남편의 필체가 맞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기도는 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아마 창문을 조금 열고 닫고 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얼굴에 상처는요, 그럼? 얼굴의 상처는 이제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예, 그걸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일부로 하죠, 일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한 번 더 오시죠. 휴가 가야 되는데요.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오시죠. 예. 다시 한번 오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김상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이 사장이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로지 의원님만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의원님만 가지고 있는 정보인가 싶어서 지금 다시 연결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편법 상속을 이부진 사장이 사실상 인정하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 재산이 1조 7,046억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결에서 보면 재산 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86억 원만 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1조 7천억 원의 재산이 만약에 결혼한 뒤에 스스로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이제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네네. 이제 반대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했고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의 대부분을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이제 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 형성 과정이 편법 상속이니까 네. 결국은 편법 상속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편법 증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야지 재산을 안 뺏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뺏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편법 상속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것, 이것이 과연 경제정의, 사회정의에 부합하느냐 이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편법 혹은 불법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한 거라면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거라면 그러면 소위 이제 이재용법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불법이익 환수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불법이익 환수법을 이제 이미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 법안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제3자가 취득을 하게 돼서 그 불법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 넘게 되면 국가가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형사적 절차를 통해서는 대법원에서 뭐 이것이 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어겨서 그런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고 법을 어겼다는 것은 뭐 불법이니까요.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제3자 이 경우에는 이부진 사장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요. 1996년도에 예. 이부진 사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약 16억 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6억 원이 지금 약 1조 5천억 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20년 만에. 네. 근데 이 20년 만에 1조 5천억 원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한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편법이고 불법이지 네, 않습니까? 그건 유죄 판결 받았죠, 이미. 예. 네네. 여기에다가 삼성물산 합병, 다시 예. 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지금 최근에 그 뭐 청와대에서 문건도 네네. 나오고 했는데 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삼성 에버랜드 주식과 제일모직 주식의 이런 어떤 그 주식 액면 분할을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더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렇군요. 이 과정 자체가 편법과 불법으로 불거진 그러한 재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그 재산 환수를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예. 그 법안과 제가 낸 불법이익 환수법이 같은 맥락상에 있는 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16억이 1조 7천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몇 차례 불법들이 중간에 저질러졌고, 네. 그것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된다. 네. 아하. 특히 이 삼성 에버랜드 주식과 제일모직 주식과의 합병 과정에서는 이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고 네. 이제 이미 그 여러 지적이 있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이러한 재산을 그냥 사회가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그 주식 그 합병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단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불법이익 환수법이 실제 법제화가 되면 이부진 사장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부진 회장 경우에는요,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건을 빼면요. 왜냐하면 네. 그건 아직까지 지금 뭐 이것이 얼마다라고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예. 삼성 SDS 주식은 지금 확실한 이 불법 내지 편법이라는 네. 것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삼성 SDS 주식 158만 주, 약 3천억 원이 환수가 가능한 아주 3천억이요? 최소한 3천억 원이 환수가 가능합니다. 예.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 3천억이니. 예, 예. 대단한 액수네요. 입법화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법사위 의원들이요. 이 법이 뭐 그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 네. 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저는 그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특정한 재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불법이익 환수법이 선진국에서도 이런 그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이미 통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결단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기로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의원님 발로 나왔던 보도인데 이부진 그 관련 보도도 의원님 발로 나오고 후속 보도가 없고 이것도 후속 보도가 없어서 의원님한테밖에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 해외 비자금을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 5천억에 대한 과태료 등을 면제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 후속 보도가 전혀 없어서 네. 우선 요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게 뭐냐면요. 이제 네.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달에요. 당시에 최경환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또 그동안에 외국환 거래법 등등 또 조세 포탈 또 국외로의 재산 도피 이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도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담화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전무후무한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런 예, 물어보니까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 기간을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합니다. 예.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최순실 사건이 정점에 이르던 그 시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시점이거든요. 삼성과 최순실이 이 건과 어떤 뇌물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기간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당시에 신고된 신고 액수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국세청이 2조 원이라는 액수를 신고받아 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1,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지금 이제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결국은 삼성과 최순실 혹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네. 이권을 주고받고 뇌물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 이런 정황에 대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것은 현금 등등인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삼성이 가져간 것은 이 합병에서의 혜택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혹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최순실 씨의 해외 자산 부분에 관한 것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삼성의 해외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루트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 하나하고 네, 네. 혹은 삼성 해외 비자금의 이름으로 해외에 있던 자금 일부가 최순실 혹은 뭐 관련된 자금 일부가 국내 들어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거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요. 갑자기 담화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 담화가 그렇게 기사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시 2조 가량 이런 식으로 해서 면책됐다고 하는데 의원님 이 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 해외 비자금이 포함됐다고 하는 이제 어떤 정보 첩보를 받으신 거죠, 의원님은? 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정보를 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후속 보도가 없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뭐 묵묵부답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네. 묵묵부답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NCND인가요? 긍정하지도 네, 않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예. 청와대 지시로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 궁금하네요. 왜 아직.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막혀있는 상태네요. 의원님 네, 문제 제기를 하셨고,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제 밝힐 일인데, 이런저런 의혹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원님 문제 제기 이후로 이제 후속 보도가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무일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예. 네. 이 부분, 여기서 이 대목은 문제였다라고 짚어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검사의 2차 수사권, 이 네. 2차 수사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발동되는 것이 2차 수사권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는 것은 고양이가 계속 생선을 안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극적 입장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제기하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불법 이익환수법 적용 가능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5천억 해외 비자금 건은 의원님만 제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저희한테 네. 먼저 연락 주시고요.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서울시장 나가십니까? 그런 얘기는 다음 기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안 나가신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예. 뉴스공장 어제부터 태양광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보급한다고 해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김창중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태양- 녹색에너지과의 김창중입니다. 예, 태양광 미니 발전소.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미니 발전소는 그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 예, 예. 소형으로. 흔히 이제 미니 발전소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이나 이제 옥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소형량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생산된 전기를 예. 가정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요금 절약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이 옥상에 크게 설치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보다 좀 작은 건가 보죠? 그렇죠. 그 네. 베란다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 제품이니까요. 베란다에다가.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설치 예.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설치 비용은 저희가 이제 시민의 그 지금 호응도가 가장 높은 예. 260와트 기준으로 260와트. 예, 가격이 61만 원인데요. 61만 원. 저희 시에서 한 41만 5천 원 정도 보조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부담해요? 예. 훌륭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네. 20만 원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부담하는 게. 예, 거기에서도 또 자치구에 따라서 예. 또 5에서 10만 원 정도를 또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 예. 그러면 구에서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적게는 아예 1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예. 이런 훌륭한 사업이, 그래요? 예. 그래서 어허. 작년도에는 자치구가 한 13개 자치구가 보조금을 편성해서 참여를 했고요. 예. 올해는 이제 한 22개 구청이 추가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 올해 예. 지금 현재 아직 7월 말 통계는 안 잡혔을 텐데 6월 말까지 베란다형으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참여했습니까? 6월 말까지 저희가 한 9,900가구 정도. 9,900. 그래서 지금 올해 서울시 미니 태양광 쪽의 보급 금액이 예산 금액이 50억이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50억이었는데 벌써 거의 다 소진했네요. 7월 달에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허. 지금 추가 예산 확보 중에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신청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추가 예산은 확보되는 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아, 이제 그래요? 재개 시점이 이제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란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베란다 난간 안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바깥쪽에 하는 겁니까? 바깥쪽에 하는 거겠죠? 설마? 바깥쪽에 설치한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안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사 갈 때는 어떡합니까? 이사 갈 때는 이게 분리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설치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비용이 예. 직접 시민이 직접 탈부착을. 할지 못하는 경우, 예, 그럴 경우엔. 전문가한테 한 1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에어컨 이전하고 비슷하네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남양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장마철이고, 이러면은, 이 생산량이, 나옵니까? 전기 생산량이? 그러니까 이제 정남향이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일 경우에는, 예. 효율 측면에서 한 20, 30%가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이 부분은,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 시민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설치 여부는 이제 시민이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지 전혀 생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하긴 햇빛이 아예 안 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이제 하다가, 예. 이게 이제 나는 이 정도 전기 생산량이면 큰 도움도 안 되고 해서 걷어버리겠다.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5년 이내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판매 양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 이제 변경 신고를 신고를 해주시면은, 하고. 예, 그렇게 신고를 해주시면은 가능합니다. 아파트만 됩니까? 그렇죠, 아파트죠. 제 말은 아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세대의 베란다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베란다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형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콘솔형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옥상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모듈도 있습니다, 별도로. 용량이 예. 여러 가지입니까? 용량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업체를 7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승인받은 제품 이런 걸로 선정을 해서 예. 각 회사별로 용량하고 예. 발전 용량하고 그다음에 모듈의 규격 예.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얼마나 됩니까? 큰 거는 모듈 크기가 가장 큰 거는 한 가로 1700에 세로 한 1m 정도. 그게 발전하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가 한 300와트 정도. 300와트. 300와트 정도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름 에어컨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 정도는 안 되고요. 에어컨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양문형 냉장고를 1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서 에어컨은 24시간 안 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흐르는데, 전기는 네. 계속 꽂았는데, 예. 가동이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냉장고 같은 그렇죠. 경우. 돌았다가 예. 멈췄다가 돌았다가 멈췄다가 그렇죠. 하죠.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한 대 정도 돌릴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판넬 하나면 냉장고 큰 거 하나는 커버한다. 예. 그렇군요. 10만 원 정도 내면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 미니 발전소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 방법이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은 언론에 많이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햇빛 지도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햇빛 지도. 네, 햇빛 지도. 예. 햇빛 지도로 검색을 하시면은, 솔라맵.서울.go.kr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햇빛 지도.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업체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규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접수 방법도 있고요. 예, 접수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근데 예산을 다 소진하셨다니까 일단 대기만 되겠네요?
저희 녹색에너지과로 연락을 주셔도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하고 있고요. 녹색에너지과. 예.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제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단독주택으로 좀 큰 규모로 하고 싶다.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분도 지금 하고 있죠. 아, 저희가 그렇습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미니 태양광 외로도 예. 일반 건물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절감하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요. 공동주택. 좀 큰 규모로 하겠군요. 공동주택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저리로 발전 사업 금액도 좀 융자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발전 양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한전에서 준 그러니까 전력을 판매하는 금액 외에 별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은 조그만 땅에 있는 분들 그렇죠. 일조량 좋은 곳에서 그 땅을 있고 이제 옥상도 예. 있고 옥상도 예. 가능하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융자도 해주고 보조금도 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용도 있고 일반 건물도 지원이 공동주택용도 가능하다. 있고, 예. 이 모든 거는 서울 햇빛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용들이. 그렇죠. 예. 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문자로 예. 여쭤볼게요. 아파트에서 미관상 자체적으로 설치 불가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나 봅니다.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곳에서. 그런 경우 있나 보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그게 공동주택 관리 규정상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 예. 이제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전체적으로 미관과 무슨 아파트 값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여튼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파트 대표자 쪽에 이제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00% 관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건 결국 주민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공동주택이니까 권리도 다 n분의 1인데,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예. 예. 하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건 서울시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 관심이 좀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김창중 팀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나오신 김상욱 전 국정원직원에 대한 문자가 아주 많네요. 예. 흥미진진하다 이런 얘기들 많고요. 그렇죠. 이 뒷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한데 더군다나 국정원이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저희가 김상욱 씨와 고정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데 가버리셨어요.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 순간 가버리셨는데 다시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너를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생방 사수 중입니다. 새벽 5시는 안 들리는데 치앙마이라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엔 시사 프로 안 듣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싶다.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파리에서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문자가 잘 안 가서 서울에 와서 보냅니다. 어제는 자녀들과 TBS 건물 구경을 하러 갔어요. 9살 난 딸이 김어준 아저씨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건물만 오면 저를 봅니까? 스튜디오를 쳐들어오셔야 됩니다. 14층입니다. 오시기까지 관문이 많습니다. 예. 자, 일본 하코네에서 듣고 있다. 멀리서 듣는 누가 누구 말에서 듣나 많은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상큼하다는 단어가 김어준 씨와
어울리지 않고 김어준 씨에게 쓰자고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아, 이런 상큼하다는 무슨 방송 중간에 멘트가 있나 보죠? 인정합니다. 예. 상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 밑에 한 줄 더 보냈네요. 매혹적인 건 인정합니다.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예,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칼 폴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 주 건너뛰었더니 일주일에 10명 지속되던 추세가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제로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어머니 생신 때문에 예. 휴가를 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지만 지난 2주간 제로라는 얘기를 전화로 들었습니다. 방송에 안 나오시면 제로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 방송에 나와서 겨우 10명 단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시 또 지난주에 안 나오시는 바람에 다시 제로. 이번에 나왔으니까. 예. 오로지 방송 때문에 가입된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칼 폴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자, 그 사이에 몇 가지 주요한 키워드들이 지나갔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도 나왔고, 증세 네, 얘기도 네, 나왔고,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네. 라고, 근데 이제 이 소상공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맞는지 하는 정치적 발언도 네. 많아요, 보니까. 소상공인 연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네. 단체가 또 어떤 군데에서는 사실 갑이 문제지 무슨 학생들 아르바이트가 문제냐 이런 성명을 그러니까 내는 오히려 것도 이제 있죠. 건물에 들어가서 네. 사실 건물 이제 임대료 혹은 그거를 안정적으로 이제 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건물주가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 이런 게 훨씬 더 리스크지 뭐. 네, 상인의 경우는 임대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중간에서 떼어먹는 게 크고 그러니까요. 또 중소기업도 하청에서는 하청 단가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몇천 원 올랐다고 해서 위충위충 한다는 게 너무 과장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곳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받아가는 것보다 이 주인이 받는 게 더 적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노동 시간은 더 많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확 늘어날 거다. 고용을 줄여서 오히려 대학생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야, 이렇게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분들이 옛날부터 많았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천국이 지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고용이 줄어드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여태까지 세계적인 이 연구들을 쫙 모아보면 네. 고용 효과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가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뭐 이유를 그럴 잘 생각해 보면 이래요. 특히 이제 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령 우리가 이제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은 단가가 올라가면 노동 시간을 줄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금을 채우는 게 목표지 돈을 네. 많이 버는 게 재벌이 되는 게 목적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노동 재벌이 시간을 될 수도 줄이면 없고. 예. 그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저 편의점이나 이런 걸 보면 밤새 하잖아요, 영업을. 네. 근데 밤새 특히 이제 새벽 시간에 거기 그때도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근데 이 학생들 월급이 나올 만큼 물건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예, 거기다가 전기세. 예. 그 완전히 비경제적인 일인데. 그 기간 동안은. 근데 특히나.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건 위에서 시킨 거죠. 밤새도록 열어라고 시킨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게 것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 가게의 뭐 컨셉이니까요. 24시간. 네, 근데 사실 편의점이. 24시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걸 줄이고 정말로 밤에 필요한 사람은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가령 이제 한 동네에 3개가 있으면 3개가 돌아가면서 밤에 좀 열어놓는 역할을 하고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하면. 뭐 경쟁 구도라. 네, 그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시민들이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는 걸 그냥 놔두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사실 이 편의점이라는 게 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컨셉이. 근데 이제 똑같은 백인들인데 유럽에 가면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없죠. 4시에 문 닫는데 노르웨이. 오후에 뭐 4시에서 7시 사이에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편의점이 사실은- 없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금방 정합니다. 예, 예. 그 뭐 약간 미리 사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도 밤새도록 하는데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특히 많이 있지. 뭐 어쨌든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특히 뉴욕 같은 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에서 시작된 건데 그거 굉장히 익숙해졌죠. 골목골목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구멍가게들이 사라지고 그걸 편의점이 대체하는 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경제 원론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고용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소득 효과는 큽니다. 지금 이번에 16.8%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약 4천억 원 정도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4조 8천억인데 지금 슈퍼리치 증세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쓰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많아져야 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그렇죠. 핵심이죠. 돈이 있어야 쓰고 그리고 그래야지 기업이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건데 뭐 그거의 첫 출발인 거죠. 이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물론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소비를 늘리고 부자들의 돈이 줄어드는 거 사실 가부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지금 편의점주나 이런 데가 망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제 민주화 정책하고 이제 같이 가야지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분 가게도 분명히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 전체 그런 건 아닌데 소상공인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어떤 단체는 이제 여당의 실력 행사 혹은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에 가까운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의구심이 좀 드는 단체도 있고요. 예. 누가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 또 하나가 증세예요. 이게 증세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예. 이게 근데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게 가장 예.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증세 문제는 항상 모든 정권이 부담스러워해왔고 어려워해왔고 정면으로 승부하기를 곤란해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정권을 잃는 확실한 100% 확실한 하게 정권을 잃는 방법을 하나 알고 세금을 있는데. 확 올려버리는 거죠. 아니요.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돼. 그 중에서도. 그럼 100% 진짜로 100% 실각하더라고요. 정권들이. 더 확실한 방법은 담배값을 매년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증세에 대해서 어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정부가 아이디어로 내놓은 5억 이상 그리고 2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재벌과 5억 이상 버는 과세 표준 개인이 2천억 이상 5억 이상이죠. 예. 네.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해서 네, 그 세무세율을 올리는 거죠. 그 경우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85%가 넘어요. 85%죠. 그리고 대부분 자유한국당 자기가 예. 지지자들 중에서도 67%.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조차 예.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상관없죠. 그러니까요. 0.02% 대상이니까. 0.0이에요. 0.1도 예, 예, 아니고. 법인세의 경우. 그러니까 확실하게 0.0 상관이 예.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 대선 때도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머뭇머뭇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의 민주당 공약부터도 대폭 후퇴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는 3억 이상이었고 소득세의 경우 네. 법인세의 경우에는 500억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네. 각각 5억 2천억으로 이렇게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핀셋이라고 그랬는데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데서는 거기 상당히 강경한 핀셋이 아니고 거의 바늘. 그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예, 강경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증세액이 빠져버렸거든요. 네. 아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추미애 대표가 한마디를 했고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당청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추경 국면이 지나면 그다음에 증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증세가 단계별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참여정부 때랑 비교해보면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가 주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여당도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좀 당이 먼저 예, 주도하게 만든. 이게 정치적 문제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하고 네. 정치적 과정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네. 대상자들은 0점대였거든요. 네. 예. 1%대였죠. 네. 그러니까 99%는 찬성해야 되는 법안인데 사실 그때 이제 언론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메시지 관리도 잘 안 됐고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그때는 신한국당입니까? 신한국당이
여론조를 잘했던 거고요.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고요. 한나라당이었던 예, 거요. 예. 예. 여론조를 잘한 거죠. 그때 나온 말이 세금 폭탄이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도 세금 폭탄을 들고 나왔죠. 세금 폭탄, 그 다음에 세금 폭탄이라고 하기엔 대상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번에는, 뭐였더라? 타겟 증세? 타겟 증세. 표적 과세. 표적 과세. 증세. 표적 과세. 표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원래 과세는 표적을 잡아서 하는 네, 그래서 이제 뭐. 표적이란 말에는 뭔가 복수의 느낌이 좀 들어가서 예. 니들이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명예과세라는 말을 들고 나왔는데. 명예과세. 예, 세금에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상속세를 올리니까 미국에서 그걸 사망세라고 반대하는 당이 들고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효과가 컸거든요. 죽은 사람한테 세금 때리냐 뭐 이런 어허. 이미지를 주니까. 프레임이죠, 그게 다. 근데 우리나라 이 슈퍼리치들 부자들이 지금 돈을 더 내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예롭다라는 건데. 그거 2% 인상이에요, 그것도. 예. 예. 겨우. 예. 이름을 좀 더 멋있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어야 우리나라에 될까요? 존경받는 부자가 별로 없는데 예. 경주 최부자라든가 유일한 선생님. 최근에 오뚜기 부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그분들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후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최부자세라든가 최부자세. 유일한세 그리고 우리 김어준 총수 앞으로 돈도 최부자세.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면 김어준세 뭐 이런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최부자세 괜찮네요. 예, 저 예. 이름 한번 그러면 공모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뭐 김경수 의원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긴 영향력이 없고요. 그렇군요. 여기가 여기. 저희가 요새 공부하는 게 많네요. 예. 태양광도 지금 어디 설치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있고 과세 제목 그리고 명예과세.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복지를 확실히 늘려야 된다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잖아요.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지금 OECD 국가에 비해서 한 7%덜 내고 있거든요. 조세 부담률이. 그러니까 우리 조세 부담률이 한 18% 내고 있는데 원래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건 21%까지 늘린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3%. 근데 1%가 15조예요. 네. 그러니까 45조를 늘려야 되는데 이번 증세안은 3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조가 채 안 되는. 예, 그 15조를 늘려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사실은 이 여론전 그게 85대 15 정도의 비율로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도 8.5대 1.5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1대1이 되는 듯이 보도하거든요. 그쪽이 1대1이 세요. 없죠. 우리 저 가동률이라든가 사실은 훨씬 더 보수 매체가. 높죠. 예, 보수 매체가 훨씬 더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자, 요 주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몇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